안녕하세요. 수학삼촌이에요. 본 책의 내용은 거의 다 커버를 했고, 이번에 할 내용은 오른쪽 편에 있는 부록편입니다. 제목은 1등급을 위한 수학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삼촌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10가지 내용은 삼촌이, 삼촌이 직접 30년 전에 공부할 때 썼던 방법과 그리고 혜인이를 가르칠 때 썼던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대로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쉽지는 않다는 거, 꽤 어려워요. 낯설고 힘든 방법이라서 어렵긴 하지만 어떤 방법보다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삼촌은 자신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힌트를 가리고 풀자라는 거예요. 삼촌이 책에 맨 처음에 삼촌 또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외워서,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풀어내면 그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번째 시험에 30점을 맞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책 앞에서는 그냥 망했다고 그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점 만점에 30점 받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50점도 안 되는 점수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법 그대로 계속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1학년 겨울방학에 완전히 방법을 바꿨고 성공한 방법이에요. 자, 많은 조카님들은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삼촌이 몇 번 강의할 때 강조했지만 공식을 알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정말 가능했죠. 그 이유는 중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가름 내야 되고 내신 성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목표가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절반 정도는 어려운 문제로 구성을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친구들을 순서를 매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냥 외워서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삼촌이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했던 가장 첫 번째 공부 방법은 힌트를 가리고 풀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삼촌은 아주 오래된 책인 수학의 정석을 폈습니다. 거기 가면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이렇게 박스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설명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유제, 비슷한 문제라는 뜻의 유제가 여기 몇 문제가 더 있죠. 자, 이럴 때 삼촌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네모 개념은 다 읽고 난 다음에 개념을 여러 번 읽었어요. 개념 읽는 거는 또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기본 문제 밑에 있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 포스트잇을 딱 붙였어요. 아예 볼 수 없도록. 힌트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도록 싹 가리고 기본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밑에 힌트를 보지 않고 풀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웬만하면 다 풀 수는 있긴 한데 몇몇 문제들은 요 밑에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요거를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린 다음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다행히 연습 문제에는 문제 번호와 문제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힌트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가끔씩 책 왼쪽 편이나 이런 쪽에다가 힌트, 아니면 오른쪽 편에 힌트 같은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거 싹 다 지워버려요. 포스트잇으로 가리든 아니면은 다른 색깔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든 아니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다 지워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최소한 10분 이상은 고민을 하고 풀어보고 시도하고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개념이 그래서 나왔던 거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으면서 짜릿함 때문에 앞으로 수학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힌트 없이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 방법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혜인이가 중2 겨울방학 때였어요. 중2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수학의 정석 상, 공통수학 상이죠. 공통수학 상을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공통수학 상을 여기 적어놨죠. 힌트 하나 없이 거의 다 풀어냈어요. 혜인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제대로만 공부하면 제대로 된 노력만 투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서 힌트를 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힌트부터 지워버리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견적을 뽑아다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견적을 먼저 뽑는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거기에 있는 숫자를 받아쓰고 그리고 그 숫자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생각하면서 바로 문제에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눈으로 먼저 문제를 다 읽은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겠다 또는 어떤 조건이 핵심이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정리라고 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딱 보고 나는 이렇게 풀겠다 라는 방향이 나왔죠. 그러면 이 방향을 정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도해 보세요. 자, 케이스 1번은 내가 정한 방법대로 잘 풀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문제를 보고서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의미니까. 자, 케이스 2번. 풀리긴 풀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니네? 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풀었으니까 잘했어요. 근데 왜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랑 다르게 풀렸는지를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던 방법이 안 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지만, 나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환경 때문에 그 친구랑 자주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풀면 풀릴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난이도가 좀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고 나면 리플레이를 돌려보세요. 풀어낸 방법과 풀어낸 방법,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했던 방법,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 그 방법,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시도한 방법이 전혀 얼토당토 안 한 방법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되긴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던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시도한 방법으로 이걸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3은 결국에는 당장은 못 풀었죠. 당장 못 풀었으면 이거는 나중에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리 카드로 공부하는 방법에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견적 뽑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책의 왼쪽 편에 보시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밑그림 그리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풀어내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실력을 가늠하는 거예요. 삼촌이 케이스 2번에 썼죠. 내가 생각한 대로 케이스 1번과 2번에서 이렇게 썼죠. 본인이 생각한 대로 풀렸다. 그건 늘어났다는 증거인 거고,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리플레이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실전 팁이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두들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낼 시간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할 때는 힌트만이라도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힌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하나, 둘, 세 단계까지는 쭉 가요. 즉 뭐냐면 힌트 찾고 조합하고 중간 과정까지, 풀이의 중간 과정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힌트가 있어. 이걸 조합했더니 중간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자가 3개, 그다음에 그 등식의 개수도 3개까지 딱 나오면 그래. 이러면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직접 손으로 풀어야 돼요. 요까지는 견적 뽑기니까 눈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까지 나온 다음에는 무조건 손으로 푸는 거예요.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지 눈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견적만 눈으로 뽑고, 그 다음에 실제 풀이는 손으로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견적 뽑기를 계속 하다 보면 찍기가 엄청 늘어요.
나쁜 말로 하면 찍힌데 좋은 말로 하면 직관, 인사이트가 엄청 늘어서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정확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삼촌이 요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기본 문제랑 유제를 푸는데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념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10분 이상 그 개념 부분을 다시 읽으세요. 다시. 정말 좋은 방법은 사실 읽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한데 정말 어렵게 느껴진다면 책을 베껴 쓰는 것도 매우 좋아요. 이 책을 베껴 쓰는 방법이 개념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조금 그런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베껴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선생님께 질문하면 여러분의 이해도가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기본 문제와 유제에서 막히면 다시 개념 부분을 10분 정도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문제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탐정이 수사를 하듯이 힌트를 찾아서 10분 정도는 반복해서 개념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기본 문제하고 유제는 70% 이상은 해결될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짜릿함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의 대견함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개념 이해는 잘 되었지만 못 풀어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경우 그리고 또는 필수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수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힌트를 가리고 그 다음에 10분 이상 고민을 하고 막혔으면 다시 개념 부분을 보면서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그래도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 줄씩 아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었죠.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었다고 하면 이 포스트잇 부분에서 요만큼을 떼서 붙여서 다시 붙여요. 이렇게. 그럼 첫 줄이 나오죠. 그리고 또 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첫 줄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좋은 문제집에서 좋은 문제집의 해설지는 반드시 맨 앞에 힌트가 주어져야 돼요. 즉 힌트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개념을 썼다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조합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줄에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줄만 읽어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앞에서 개념서도 계속 뒤져보고 계속 고민하고 한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전체 합쳐서 한 30분 정도 고민한 상태에서 힌트 한 줄이 주어지는 거는 대단한 힌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씩은 욕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아씨, 내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놓쳐서 라는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씨 하면서 좌절했던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 아씨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씨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내면 함정 카드로 쓰기 딱 좋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열심히 고민하라. 열심히 고민한 다음에 문제의 답을 볼 때는 한 줄씩만 봐야 한다. 그리고 그 힌트를 보고 아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돼요. 끝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힌트만 보고 나머지는 스스로 채우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기본 문제하고 유제 쪽이었고 이번에는 연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책으로 따지면 단원 종합 문제 뭐 이런 거죠. 뭐 실전 문제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분 도전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일을 도전해 보세요. 왜 3일을 고1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3일 정도는 시간 투자해도 돼요. 자, 여기선 제한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3틀을 하라는 거죠. 첫 번째 트라이 하고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또 안 되면 모레 또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은 30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시간을 무작정 많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1시간 30분을 한 문제 투자해서 풀었다라고 쳐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집중력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오늘 30분 고민하고, 내일 30분 고민하고, 모레 30분 고민하는 방법을 삼촌은 더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한번 딱 보고 난 이렇게 풀어야겠어 라는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집착해서 1시간 반 동안 고민하는 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30분 해보고 내일 30분 하고 모레 30분을 하면 똑같은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방법이 100% 같지 않아요. 한 8, 90%는 같고 10%는 다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넘어갈 때 24시간 그러면 여기에 또 80%에서 90%는 같고 10%는 다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다른 생각이 문제풀이에 정말 중요한 힌트였던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은 한 번에 1시간 반을 투자하는 것보다 24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30분을 투자하는 방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잖아요. 와, 진짜 이거 짜릿해요. 정말 빵빵 터져요. 제가 책의 선문에서 혜인이가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걸려서 풀었는데 결국 풀어낸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칭찬 많이 했거든요. 삼촌이 원하는 게 그거다. 이제 너가 생각해도 수학이 짜증나고 힘들긴 해도 노력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안 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젠 들어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녀석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3일을 투자했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답지를 봐야죠. 근데 답지는 어떻게 본다? 한 줄씩
한 줄씩. 여러분들이 3일이나 고민을 했다 그러면 그 고민의 깊이가 꽤 깊어요.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한 줄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힌트를 볼 때는 반드시 한 줄만 보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방법은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효과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적어놨죠? 어떤 문제를 그러면 메모리 카드에 넣어야 되느냐? 5분 이내에 풀리지 않은 문제, 특히 연습 문제나 단원 종합 문제만 대상이에요. 기본 문제랑 유제는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못 푼 문제는 나중에 결국 풀었지만 3일씩 걸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도 다 메모리 카드의 한쪽 면에만 적어두고 뒤쪽 면에는 날짜만 딱 적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3일 동안 머릿속에 놓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푼 문제도 있고 못 푼 문제도 있죠. 그러면 요거를 싹 모아요. 풀었든 못 풀었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 카드에 모인 문제 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모아서 주말에 한 번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쉽게 다시 풀린 애들은 탈락시키고, 그쵸? 그러면 30개가 있었다. 그 중에 15문제는 금방 풀렸다. 복습할 때도. 그럼 15문제 살짝 빼놓고, 나머지 15문제와 그 다음 주에 또 못 푼 문제랑 또 섞어서 또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주말에 메모리 카드로 복습하고 그걸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성장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에 적어놨던 그 문제들만 복습해도 충분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를 거기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문제 지붕이 한 번만 쑥 풀어보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실수했거나 막혔던 문제들은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서 한 번에 복습하면 시간이 정말 단축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할 여유도 생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거꾸로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시켜보면 아주 재미난 결과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개념서 읽고 기본 문제 풀고 유제 풀고 단원 종합 문제 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풀어낼 수 있다, 거의 다 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단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럴 때 문제를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하느냐? 단원 종합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기본 개념, 유제 이런 거 기본 개념, 기본 문제, 유제 이거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거꾸로 연습 문제만 풀어보세요. 단원 종합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혔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풀이했던 방식은 이때까지 기억으로 외워서 풀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 없이 오로지 본인의 순수한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을 볼 때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면 이걸 모든 단원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하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으로 푸는 연습을 해왔다면, 예를 들어서 힌트는 다 가리고 문제만 보고 풀려고 했고
그게 막히면 기본 개념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막혔던 내용을 메모리 카드에 적어 놓으면서 이틀, 3일, 뭐 일주일 고민을 했다.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면 어느 챕터에 어떤 문제를 툭 하고 던져줘도 바로 풀어내요. 그게 바로 실력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내가 잘 풀었다라고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기본 개념서의 문제들을 거꾸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됐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도전하면 돼요. 뭐 기출 문제도 있고 무슨 블랙 땡땡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때 고난이도 문제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은 리플레이예요. 리플레이는 아까 견적 뽑을 때도 얘기했었죠. 자, 문제를 풀기 전에는 견적,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리플레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방법과 풀어낸 방법의 차이를 계속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정확도가 엄청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공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식을 외우면 나는 개념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혜인이를 처음 만났을 때 혜인이의 개념 공부라는 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공식을 외우고 있고 그 공식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으며 문제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를 개념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 공부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수준, 그까지가 되어야지 진짜 개념 공부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증명까지는 삼촌이 증명까지 하면 좋겠지만 증명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개념 공부예요. 내심이란 이런 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내심의 정의가 무엇이며 걔가 어떻게 발전이 되며 어떻게 활용이 되며 그리고 걔가 다른 애들이랑 이어지는 건 뭔지 이렇게까지 조금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삼촌은 개념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베껴 쓰세요. 진짜 강조하는 방법은 베껴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성적이 절반 이하다라고 하면 삼촌은 무조건 요거 베껴 쓰기 시킬 거예요. 제 조카라면. 실제로 혜인이한테도 시키기도 했고요. 베껴 써봤냐 안 써봤냐에 따라서 차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베껴 써도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베껴 쓰면 50%이던 게 아주 안정적으로 80%까지는 올라가요. 이해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베껴 쓰는 걸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50%, 그러니까 절반 성적이 여기 딱 중간쯤에 애매하게 걸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는 효과가 되게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개념 공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책의 목차만 딱 차례만 보는 거예요. 그 목차와 차례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줄줄줄줄 읊어낼 수 있느냐. 그치. 그게 어렵죠? 그것까지 해내면 완벽하게 삼촌이 생각하기에
중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개념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문제를 푸니까 내가 개념 공부가 잘 돼 있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책의 목차, 이게 힌트죠. 그 힌트만 보고도 나머지 내용들을 쫙 풀어낼 수 있다가 진정한 개념 공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의 지식이 확장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예요. 요거밖에 거의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내심과 외심을 비교하고 1, 2, 3, 4를 대입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말이 맞다면 이라는 방법, 또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면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그 방법이 중요해요. 근데 삼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언제나 넘버원은 비교입니다. 이건 누구나 해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삼촌이 요걸 해봤어요.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비교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활용하는 거하고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방법을 비교해 본다라는 거. 어떻게 목적이 같은데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인수분해로 문제를 푸는 방법,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 그럼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목적이 같으니까 얘네는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같으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가정법은 너 말이 맞다 치고 네 말이 맞다면 이래 해야 돼. 맞아? 틀려? 이렇게 하는 거고. 연어법은 결론을 보고 중간 과정을 추리하는 방법이고, 순차적인 대입은 여러분들이 숫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10번의 결론에 딱 들어갑니다. 계속 연결이 되고 계속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삼촌이 요 얘기를 할게요. 그럼 삼촌은 어떤 방법을 썼냐? 지금까지 얘기한 10가지 방법 중에서 삼촌은 1, 2, 3, 4, 6번까지는 삼촌이 직접 한 거고요. 직접 실천했단 얘기예요. 즉 힌트 없이 푼다, 견적 뽑는다, 오래 고민한다. 요거는 정도는 1번, 2번, 3, 4번, 6번 그 정도까지 커버가 되겠죠. 뭐 거꾸로 보는 거 이런 것까지. 그리고 메모리 카드 이용하는 거는 혜인이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받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확장 연결은 지금 나이 삼촌 이제 올해 50 됐어요. 슬프긴 한데 나이 50에 가까워서 다시 수학 공부하면서 깨달은 방법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플레이 하는 방법. 이것도 새로 깨달은 방법인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수학 공부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학이 재능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능이 중요해요. 만약에 수학이 올림픽이다, 그래서 1등, 2등, 3등 3명만 뽑는다라고 하면 재능이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 삼촌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능이잖아요. 수능의 1등급은 4%예요. 내신 1등급은 지금은 5% 정도인가 그렇고, 아마 바뀌어도 내신 1등급이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전체 30만 명 중에 4% 되는 거, 그러면 한 1200명쯤 되나요? 그거랑 30만 명 중에서 1, 2, 3등을 하는 거랑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1, 2, 3등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재능이 꼭 필요해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그거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삼촌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전국에서 여러분 같은 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래 집단이랑 경쟁해서 4% 안에 드는 게 불가능하냐 물으면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냐 물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위 1%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에 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 삼촌 동의해요. 최상위 1%인 애들은 재능까지 뛰어나고 노력까지 하는 애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 1%는 걔네들 가져가라고 하고 여전히 수능 3%에 들 수 있냐 없냐라는 거잖아요. 1등급이 4%까지니까. 그 나머지 3%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력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삼촌 뭐 할 말 없어요. 그 말은 맞으니까.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 맞긴 하니까. 하지만 그 재능 말고 진짜 타고난 머리가 뛰어나서 1등급을 하는 거고 나는 타고난 머리가 조금 평범해서 1등급을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타고난 IQ가 좀 낮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인 경우에는 1등급 받는 게 정말 꿈의 숫자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삼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평균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수능의 시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위 1%, 최상위 1% 또는 상위 0.5%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애들 그런 애들은 고1 때 여기까지 이미 와요. 그쵸? 그리고 크게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들여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고2, 고3 때 얘네들이 여기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냐면 걔네들도 여기 수능이라고 하는 날에 맞추거든요. 여기에 맞추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넘어가는 애들은 수학에 재능이 있으면서 게다가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수능의 범위를 이렇게 넘어서서까지 공부를 하지 일반적인 사람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경주는 여기서 출발선과 꼬린 지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는 애들은 이걸 빨리 가는 것 뿐이에요. 재능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재능이 필요하다고요. 넘버 1, 넘버 2가 되겠다라면. 하지만 나는 생활음악으로서 뭐 상위 그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다 합쳐서 내가 4% 안에 들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싫어하는 애들,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일단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삼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진짜 삼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1만 시간 정도를 투입하면 천재가 1만 시간을 그러니까 천재는 좀 너무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입한 내용이랑 그리고 재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입한 내용이 투입하면 시간과 결과죠. 그러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성장해요. 여기가 1만 시간.
근데 재능이 없는 친구들,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가요. 즉, 초반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 시간에 가면 이 차이가 미미하게 적어져요. 그리고 진짜 천재인 애들은 여기를 벗어나는 거죠. 요렇게. 이거는 바라지 마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요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요렇게 쫓아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시간이에요. 1만 시간. 그러면 수능 수학에서는 몇 시간이 필요하냐? 3천 생각은 3천 시간이에요. 3천 시간을 나눠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5년. 그러면 600시간이에요. 그쵸? 1년에 600시간이고, 그러면 이거를 301로 나누면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라고 치면 730시간이고, 그쵸? 중간에 뭐 빼먹는 날도 있고 하니까 하면은 600시간은 될 거 아니에요. 300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000시간 맞추죠. 3000시간이면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수능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학원에서 배우는 시간 카운트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학원 카운트 안 해요. 스스로 문제를 풀고 개념을 읽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시간의 합계가 3000시간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충분해요. 요거는 고2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고3 때 되면 학원 가서 수능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힌트도 얻고 테크닉도 배우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고2 때까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삼촌 생각하고 고3에 수능의 그 특징적인 문제들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익히기 위해서 고3 때는 학원에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삼촌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조언을 혜인이랑 삼촌의 진짜 조카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냐 못하냐는 다른 얘기고 어찌됐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진짜 재능은 지금 빨리 달려나가는 이게 재능이 아니고요. 삼촌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빨리 달려나가는 재능이 아니고요. 이 시간 3000시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재능인 거예요. 삼촌이 생각하는 재능은. 아시겠죠? 삼촌이 이거는 직접 경험했던 내용에 기반을 둬서 쓴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디 전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소수의 친구라도 1명이든 2명이든 삼촌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삼촌이 수다가 좀 길었어요. 자, 이제 겨울방학인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수능 시험 날 원하는 성적을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딱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삼촌 강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수고하셨어요.